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시장 사람들 50여 명이 모인 잔치상이 얼어붙었습니다. 팔순을 맞은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자, 다들 주목해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치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영호 새짝이 될 미영이야. 앞으로 이 집안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다들 잘 받아요. 저는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40년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우리고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설거지를 했어요. 명절마다 100인분 음식을 혼자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남편의 상간녀 손을요. 정숙이, 너는 뒷주방에서 설거지나 마저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손님, 그릇 밀렸다. 어서 가. 그래.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서 일이나 해.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서 있어? 저는 뒷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2월 한겨울이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만 나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대체 뭐였지? 대흥무역 강태준 회장 외동딸 강정숙이었는데 왜 저는 40년 동안이나 참았을까요? 제 친정이 도대체 뭐길래 시댁이 그렇게 망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 꼭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 봄이었습니다. 그의 벚꽃이 유난히 일찍 폈어요. 22살의 저는 서울 성북동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한옥 양식이었어요. 기와 지붕이 웅장했고요. 마당에는 소나무가 10그루나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인만 8명이었어요. 운전기사, 요리사, 정원사까지 있었죠. 대흥무역 강태준 회장, 그분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당시 대흥무역은 섬유 수출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이었어요. 직원만 2,000명이 넘었고요. 전국에 공장이 5군데나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리고 서울. 해외에도 지사가 있었어요. 홍콩과 일본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우리 딸 정숙이 오늘도 예쁘구나.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가씨야. 내가 평생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라. 저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비단 한복을 입었고요. 신발도 맞춤으로 만들었어요.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피아노, 꽃꽂이까지 일주일 내내 선생님들이 드나들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하나였어요. 좋은 집안 도련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정수가 너는 걱정할 거 없다. 아버지가 좋은 신랑감 찾아줄게. 우리만큼 좋은 집안에서 말이야. 아버지는 벌써 혼처를 알아보고 계셨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 은행장 아들, 국회의원 아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엉뚱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왜 저는 재벌가 도련님 대신 국밥집 아들을 선택했을까요?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날의 치기였을까요? 1957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영희와 함께 남산에 놀러 갔어요. 남산 기슭에 작은 찻집이 있었습니다. 다방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다방 문화가 막 퍼지던 시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다녔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들어갔어요. 영희야, 여기 커피 맛있대. 그래, 한번 마셔보자. 다방 안은 아늑했어요. 축음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우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했고요. 얼굴이 순박하게 생겼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 앞에 커피를 놓았어요. 손이 컸습니다. 손가락도 길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탕은 얼마나 넣어 드릴까요?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먼저 말 거는 게 부끄러운 시대였어요. 양갓집 교수가 남자한테 먼저 말을 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저요?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영호라고 합니다. 영호 씨,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강정숙이에요. 물론 아버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흥무역 회장 딸이라는 것도 숨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저로서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젊은 날의 순진함이 40년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영호 씨는 종로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 영호 씨 어머니가 30년 전에 시작한 가게였어요. 종로시장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집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대학을 못 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국밥집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영호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순박하고 착하고 정직해 보였거든요. 화려한 재벌가 도련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자랑, 집안 자랑만 했거든요. 영호 씨는 달랐어요. 정숙 씨,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국밥집 아들이라 창피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호 씨를 자주 만났어요. 남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로 거리를 걸으며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성북동 저택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시장 골목의 활기, 서민들의 정,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정숙 씨,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그래도 정숙 씨가 좋아요. 진심이에요. 영호 씨가 어느 날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호 씨, 저도 좋아요. 집안 같은 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 앞에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요.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잣집 교수의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40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석 달 후, 1957년 8월, 영호 씨가 청혼했습니다. 남산 전망대에서였어요. 저녁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정숙 씨, 영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요. 평생 잘할게요. 당신만 바라볼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뻐서 난 눈물이었습니다. 네, 영호 씨. 결혼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40년 고생의 시작이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어느 집안 도련님이냐? 혹시 삼성 회장 아들? 아니면 현대? 아버지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종로 시장에서 국밥집 하는 아들이에요. 순간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국밥집?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정숙이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진심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저로서 사랑받고 싶어요. 그 사람은 제 정체를 몰라요. 그래도 저를 좋아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담배를 꺼내 물으셨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내 딸 정수가 네, 아버지. 후회 안 할 자신 있나? 아버지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국밥집 며느리로 살 수 있겠어? 새벽에 일어나고 손에 물말을 날롭고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해요, 아버지. 절대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면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네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라.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40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런데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시집가서 처음 당한 일이 뭐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어떻게 대했을까요? 1957년 10월,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혼수는 간소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넣어주시려던 살림살이도 사양했습니다. 아버지, 저 돈 없는 집 딸로 가는 거예요. 혼수가 많으면 들통나잖아요. 아버지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정수가 최소한 이것만 가져가라.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열어보니 금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섬세하게 조각된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네 엄마 유품이야. 힘들 때 보면서 버텨라. 저는 그 비녀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게 제가 친정에서 가져간 전부였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성당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하객은 50명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 쪽 손님은 거의 안 불렀거든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종로 시장 골목 안에 있었어요. 복순이네 국밥집. 시어머니 오복순 여사가 30년 전에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가게였고 2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어요.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 거니까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만수 어른은 주판을 튕기며 장부를 보셨어요. 점잖아 보이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요. 시어머니 오복순 여사가 모든 걸 쥐고 흔드셨어요. 첫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새색시. 네, 어머님.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흥, 별 볼 일 없네. 혼수도 변변찮게 해온 주제에 얼굴이라도 예쁘면 모르겠는데. 첫 마디부터 구박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부탁할 거 없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은 놀고 먹는 사람 없어.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우려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만 잘하네.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어요. 그렇게 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며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사골을 씻었어요. 커다란 솥에 넣고 끓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손이 서툴렀습니다. 물이 넘쳐서 바닥에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물 한 번 제대로 못 잡아. 이래가지고 국밥집 며느리를 어떻게 해? 저는 후다닥 걸레를 가져왔어요.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밀려들었어요. 종로 시장 상인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하나요? 여기 순대 추가요. 소주 한 병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일했어요. 그릇을 나르고, 국밥을 퍼담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물이 스며들어서 따가웠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부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야, 이게 뭐야? 국물 색깔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골을 몇 번을 끓이라고 했어. 10번이라고 했지. 10번. 이건 9번밖에 안 끓인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재료값이 공짜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40년을 가르쳐도 못 배워.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게 내 팔자에 과분한 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삼켰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이 미끄러져서 깨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릇이 미끄러져서. 미끄러져. 내가 손이 돌이야? 시어머니가 깨진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우리 집 30년 된 그릇이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 드릴게요. 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혼수도 못 해온 주제에 친정에서 뭘 가져왔어? 뭘?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금반지 하나 없이 시집 온 년이 그릇값을 낸다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어머니 유품인 금비녀가 만져졌습니다. 이걸 드려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었으니까요. 왜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어요. 그릇값은 내 밥값에서 깐다. 한 달 동안 반찬 없이 밥만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밥만 먹었어요. 반찬 없이요. 남편 영호 씨는 뭐라고 했냐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편이었거든요. 정수가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어머니가 저래야 마음이 편하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들을 낳으면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손자를 보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결혼 1년 차,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958년 9월이었어요.
진통이 12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대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 아들이야. 우리 집 대가 끊길 뻔했는데 잘했어. 정수가 아들을 낳았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건가? 이제 좀 편해지는 건가? 하지만요.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야, 애 없고 이래? 뭘 쉬려고 그래? 어머님, 아직 몸이. 무슨 몸이야? 산후조리? 그게 뭔 사치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애 낳고 3일 만에 일어났어. 3일 만에.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때 제 나이 23이었습니다. 한창 예쁠 나이에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어갔어요. 아이 이름은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준호, 뛰어날 준, 크로. 크게 될 놈이야. 시아버지는 손자를 예뻐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1962년. 저는 27살이 됐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어요. 국밥집 일은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사골 우리기, 국밥 끓이기, 손님 상대하기, 설거지하기, 장부 정리하기, 다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야, 너 오늘 국물 짜. 손님이 짜다고 했어. 어머님, 평소대로 했는데요. 평소대로? 그럼 평소부터 잘못한 거야. 5년을 가르쳐도 안 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영우가 왜 이런 년을 만나서 복도 없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친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시집간 후 아버지는 몰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흥무역은 더욱 커졌어요. 직원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에도 지사가 늘었어요. 홍콩, 일본, 미국까지.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몰래 일을 꾸미셨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이 들어선 건물. 그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 주인은 태준부동산, 대흥무역 계열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건물을 사신 거예요. 월세가 싸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아했어요. 새 건물주가 착하네. 월세를 30%나 깎아줬어. 아이고, 복받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그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국밥집 납품처도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대는 정육점, 채소를 대는 도매상, 양념을 대는 식품회사, 다 대흥무역 거래선이 됐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쓰신 거예요. 납품가가 싸졌습니다. 품질은 좋아졌고요.
국밥집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복순이네가 왜 잘 되겠어? 내가 30년 장사 노하우가 있으니까. 종로에서 우리만 한 국밥집 없어. 시어머니는 콧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뒤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40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967년. 저는 32이 됐습니다. 준호는 10살이 됐고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우리고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았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늙어 보였습니다. 32인데 40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너는 왜 예뻐지지가 않아? 시집 올 때도 별로였는데 지금은 더 못생겼네. 우리 영우가 불쌍해. 저런 여자 만나서 저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시어머니 말이 떠올랐거든요. 못생겼다는 말, 쓸모없다는 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런데요, 제 남편 영우 씨는 뭘 했을까요? 왜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영우 씨는 철저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어요. 정수가 어머니 말씀 잘 들어. 어머니가 저래야 마음이 편하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겠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좀 더 노력해. 응?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었어요. 준호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1977년. 저는 42이 됐습니다. 준호는 20살이 됐고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제가 그렇게 기뻤어요. 제 피부치가 명문대에 갔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좋아했습니다. 오, 우리 손자가 서울대. 역시 우리 집안 피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온 동네에 자랑했어요. 우리 손자 서울대 갔어요. 내가 키웠지, 내가.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준호를 키운 건 저였어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고, 밤에 공부 봐주고, 학원비 벌려고 더 일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시어머니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요, 대학 등록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보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 비서실장 박 사장이 매달 통장에 넣어줬거든요. 저는 그걸 남편 월급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1987년. 저는 52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77, 시아버지는 79. 이제 가게 일은 거의 제가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문 닫고, 장부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앉아서 잔소리만 하셨어요. 야, 오늘 매상이 왜 이래? 손님이 줄었네. 너 혹시 돈 빼돌리는 거 아니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 믿어.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했어요. 30년을 바쳤는데,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는데, 저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배신은 다른 데서 왔어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남편이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했을까요? 1987년 겨울,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 영호 씨가 요즘 늦게 들어왔어요. 정수가, 나 오늘 모임 있어.
늦을 거야.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그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저는 슬슬 의심이 됐어요. 설마 아니겠지.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종로 시장 근처 여관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1987년 11월 15일. 그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도 있었어요. 꽃다발. 3만 원짜리 장미 꽃다발. 반지. 금반지 5만 원. 향수. 저한테 사준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잠든 남편 곁에서 30년 세월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같은 시장 반찬가게 사장. 한미영. 그때 4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렸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반찬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었습니다. 저랑은 달랐어요. 저는 매일 앞치마 두르고 국물 냄새 풍기고 손은 거칠고 얼굴은 늙어 보이고 비교가 됐습니다. 저는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때도 참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좋은 집안 교수와 혼담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들 결혼식에 부모가 이혼하면 창피하잖아요. 혼사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또 참았습니다. 10년을 더 참았어요. 1997년. 저는 62이 됐습니다. 남편은 65, 시어머니는 87, 시아버지는 89. 그해 겨울,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라디오에서 매일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로 시장도 난리가 났어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요. 아이고, 큰일이네. 이러다 우리도 문 닫는 거 아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사고를 우렸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요. 국물을 더 진하게 끓였어요. 반찬을 더 푸짐하게 줬습니다. 가격도 조금 낮췄어요. 그래도 손님은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남편 영호 씨는 뭘 했을까요? 10년 전부터 바람 피우던 그 여자, 한미영. 그 여자와 대놓고 만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정수가 나 오늘 미영이 만나고 올게. 늦을 거야. 남편이 버젓이 상간녀 이름을 불렀어요. 제 앞에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호 씨, 그 여자랑 언제까지 만날 거예요? 내 맘이지. 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남편이 쏘아붙였어요. 너랑 40년 살았는데 뭐가 남았어? 정도 없고 재미도 없어. 미영이는 달라. 날 알아줘. 저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이게 돌아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어머니 유품인 금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팔순잔치 날 모든 게 터졌어요. 1997년 12월 15일 복순이네 국밥집 2층 잔치방 시어머니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친척들 50여 명이 모였어요. 저는 3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봤어요. 고기 10kg, 채소 20kg, 떡 50인분, 술 20병, 혼자서 다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잡채를 볶았습니다. 전을 부쳤어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50인분 상을 차렸어요. 손이 벌겋게 부르텄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복순이네 며느리 참 일 잘해. 40년 동안 한결같네. 저렇게 일하는 며느리 어디 있어. 칭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일했어요.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인정받는구나. 그때 남편 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였어요. 반찬가게 사장 한미영. 58살. 곱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파마하고 화장을 하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한미영에게 다가갔어요. 한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영호 새짝이 될 미영이야. 앞으로 이 집안 진짜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다들 잘 봐둬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굳어버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서 있는데, 40년 며느리가 서 있는데, 상간녀를 새 며느리라고 소개하다니.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그게.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너는 왜 앞에 나와? 뒷주방 가서 설거지나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손님 그릇 밀렸다. 어서 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며느리 앞에서 저러네. 쯧쯧, 저 불쌍한 사람. 창피했습니다. 모욕적이었어요. 40년을 바쳤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우였습니다. 저는 뒷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2월 한겨울. 보일러가 고장 나 찬물만 나왔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새벽마다 사고를 우렸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차렸어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어요.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상간녀한테 자리를 빼앗기다니.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저 여자는 상석에 앉아 있다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정숙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4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정수가.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가 너냐?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저 집에 갈게요. 40년 만에 집에 가도 될까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수가 뭔 일 있었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40년이면 됐잖아요. 이제 집에 가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기다려라. 지금 보낼게. 30분 후 검은색 벤츠가 종로 시장 앞에 섰습니다. 대흥무역 전무박 사장이 내렸어요.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성북동 저택. 40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웅장해졌습니다. 대문이 크고 화려했어요. 정원에는 소나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현관이 열리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88살.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정수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제 손을 보셨어요. 트고 갈라진 손, 40년간 설거지한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손톱은 닳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가, 내 딸이 이게 뭐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고, 손이 트고 갈라지고, 허리가 굽고,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 품이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등장, 팔순잔치에서 당한 일.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주먹을 쥐셨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불렀습니다. 박 사장, 네, 회장님. 복순이네 국밥집 조사해봐.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해두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40년간 몰래 지원해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뭘 지원하셨어요? 박 사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복순이네 국밥집이 들어선 건물. 저희 계열사 태준부동산 소유입니다. 40년 전에 회장님이 몰래 사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밥집 주요 납품처, 정육점, 채소 도매상 전부 저희 거래선입니다. 원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대학 등록금도 저희가 매달 통장에 넣어드렸고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40년간 뒤에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니?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 하니까 참았다. 근데 이젠 안 되겠다. 아버지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 사장, 네, 회장님. 건물 임대 계약 해지해. 납품 거래도 다 끊어. IMF 때문에 정리한다고 하면 될 거야.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러면 국밥집이 망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망하는 거야. 우리 딸 40년 고생시킨 값이야. 늦었다. 이제야 복수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게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종로시장 복순이네 국밥집 앞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명도 통보.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니, 갑자기 왜? 40년 단골인데. 월세 한 번 안 밀렸는데.
납품업체들이 거래를 끊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IMF 때문에 더 이상 외상 거래 못 해드려요. 고기가 안 들어왔어요. 채소 도매상도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래처 찾아보세요. 국밥을 끓일 수가 없었어요. 재료가 없으니까요.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복순이네, IMF 터지고 망한다더라. 다른 데 가자. 장사가 안 됐어요. 매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돈이 없어? 시아버지가 신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사람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아무도 안 빌려줬어요. IMF인데 누가 돈이 있어. 다들 어려워. 우리도 힘들어요. 한미영도 떠났습니다. 남편이 찾아갔어요. 미영 씨, 나 어떡해. 우리 가게 망했어. 도와줘. 한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빚쟁이한테 시집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만 보자고요. 남편 영호 씨가 무너졌어요. 미영 씨, 제발. 안녕히 계세요. 한미영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박한 여자였어요. 돈 있을 때만 붙어 있다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도망갔습니다. 1998년 1월 복순이네 국밥집이 폐업했어요. 40년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게 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40년 장사가 한순간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동대문 쪽방촌으로 갔어요. 작은 방 하나에 둘이 살게 됐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드시는 분들이 쪽방에서 살게 됐어요. 남편 영호 씨는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일용직 막노동. 65살에 시멘트 포대를 나르게 됐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겪었던 것,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게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쪽방에서 라면을 끓이며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 며느리년 친정이 뭐였길래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대체 뭐하는 집안이길래.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제 친정이 뭐였는지, 40년 동안 누가 국밥집을 지켜줬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모님, 40년간의 기여도와 외도 증거가 있으니 재산 80%와 위자료 2억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 쪽은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거든요. 증거도 많았습니다. 여관 영수증, 꽃다발 영수증, 증인도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증언해줬습니다. 영호 씨가 한미영 씨랑 10년 넘게 만났어요. 다들 알아요.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자유가 됐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강정숙이 됐습니다. 1998년 봄, 대흥무역 본사. 저는 고문 명패를 달고 출근했어요. 63살.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서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40년 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나 자신으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됐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22살 때까지, 그리고 63살 이후. 그게 제가 강정숙으로 산 전부였어요. 그 사이 40년은 국밥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야, 새색시. 야, 정수가.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은 온전히 저로 살 거예요. 박 사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고문님, 종로시장 재개발 건입니다. 혹시 복순이네 자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복순이네 국밥집, 40년을 일한 곳, 아픈 기억이 많은 곳. 하지만 제가 국밥 끓이는 법을 배운 곳이기도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진행해요. 대신 그 자리에 무료급식소 하나 세워요. 정숙의 집이라고 해요. 제가 40년간 끓인 국밥 솜씨, 거기서 쓸게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후, 무료급식소 정숙의 집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종로 시장 한복판, 복순이네 국밥집 있던 자리였어요. 낡은 2층 건물 대신 깨끗한 단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정숙의 집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직접 국밥을 끓였습니다. 사골을 우리고 고기를 썰었어요. 국물을 맞췄습니다. 40년 동안 익힌 솜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끓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들한테 드리려고 끓이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요.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네요.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에요. 저는 한 그릇씩 국밥을 떴어요. 그때 줄 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 89살,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옷은 낡았고 얼굴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40년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구박, 모욕, 눈물,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 찬물에 설거지하던 날들, 상간녀한테 자리를 빼앗기던 날,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저는 천천히 국밥 한 그릇을 떴습니다. 사골 국물을 가득 담았어요. 고기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드세요, 어머님. 따뜻할 때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다음 손님에게 국밥을 폈습니다. 복수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망하게 하는 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강정숙이 됐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